이번 시간에 우리는 증산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잎의 구조를 간단하게 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잎에 대한 그림을 잠깐 그려 놓았어요. 자,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나뭇잎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뭇잎 있죠? 자, 이런 나뭇잎들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 이게 나뭇잎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쑥 잘라서 요 단면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걸 숭덩 잘라서 이쪽을 들여다볼 거예요. 단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때 각각의 부분보다 우리가 지금 좀 잘 봐야 될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부분. 됐어요. 자, 양쪽이 이렇게 앞면과 이게 앞면이고요. 잎의 앞면과 이게 잎의 뒷면이라고 볼게요. 뒷면이거든요. 그때 앞과 뒷면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을요. 표피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표피세포라고 하는데 표피세포의 일부가 변해요. 표피세포의 일부가 변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해서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이런 공변세포 두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구멍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공이라고 합니다. 공변세포라는 것은 이런 표피세포가 변한 것으로서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요거요. 요게 공변세포인 거예요. 요게 공변세포인 거예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여기 사이에 구멍 보이죠? 요렇게 구멍, 기공을 형성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공변세포 보이고 공변세포 보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이게 바로 기공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변세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변세포를 통해서 기공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들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드나들기도 하지만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증산작용 볼게요.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체 속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잎의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체 안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물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진 않고 물이 수증기라는 기체 상태로 바뀌어서 빠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걸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의 이동 경로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뿌리에서 일단 뿌리털이라는 것으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을 흡수하겠죠. 그럼 흡수된 물은요, 물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물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줄기에도 물관이 있거든요. 물관을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잎까지 가게 돼요. 잎에는요, 이런 식의 잎맥들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 동그라미인 거예요. 이게 잎맥인데 이 잎맥은 물관이라는 부분과 채관이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때 물관이 바로 이 물관인 거예요. 물관을 통해서 잎으로 물들이 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때 잎에서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을 위해 필요한 물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필요한 일부의 물을요, 날려버릴 거라고요. 증발시켜버릴 거라고요. 증산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물도요,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잎으로 도달한 물의 일부는 광합성에 사용되게 되고요. 일부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기공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물이 어떻게 되더라?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물의 흐르는 경로를 좀 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해해 보셔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굳이 뿌리털에서 물을 빨아들였는데 걔를 굳이 날려버립니까?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증산작용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옆으로 와보세요. 증산작용의 역할. 첫 번째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꼬마 나무예요. 꼬마 나무는 여기 뿌리에서 잎까지 가는데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키 큰 나무의 경우는 땅 밑에서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겠죠. 높은 잎까지. 그래서 물을 끊임없이 계속 위로 빨아들여서 물기둥을 이렇게 계속 형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이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날려버려 빨대로 물을 빨아올리는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됐어요. 더불어서 식물체 내 수분량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수박을 되게 많이 먹으면 자꾸 화장실 들락거리죠.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내 몸에서 필요한 물 이외의 것들은 버릴 거야. 마찬가지. 식물체 내에서도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물체 내에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럼 좀 날려버려야겠다. 증산작용으로 물을 좀 버리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식물체 내에 물의 양 조절 가능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요. 식물체의 온도 조절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는 이유는 그 땀이 날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죠. 식물도 똑같아요. 식물체 내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요. 그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물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물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의 온도, 식물체의 온도, 식물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신기하지요?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식물에서는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산작용이 뭐였어요?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특징적인 일로서 식물의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산작용의 역할들까지 한 번씩 쭉 스스로 한번 써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